여러분들은 이제 비어스 팀의 발표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비어스 팀의 발표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Violence filled the streets as the mayor declared martial law today, naming Detroit as the most dangerous city in America. The homicide rate is at its highest in 40 years. Community activists fear the projects known as brick mansions will become a no-go zone. More protesting of the construction of the 40-foot wall that will separate brick mansions from the rest of the city. Police checkpoints will monitor all movement in and out of brick mansions. 안녕하세요. 비어스 팀의 발표자 장선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팀입니다. 이런 발표를 5번이나 연속으로 듣다 보면 마지막 팀 발표는 귀에도 안 들어오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실 텐데, 여러분 왠지 제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운받아 저희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2050년 대한민국을 상상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의 13구역을 상상해 보았죠. 아까 팀 소개 영상에서 조금 찾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13구역은 정부도 손댈 수 없는 슬럼 도시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 외부의 벽을 둘러서 출입을 통제해버리고 내부에는 경찰도 군대도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격리구역이죠. 그런데 저희는 무엇 때문에 2050년 대한민국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으로 상상하게 된 걸까요? 저희들의 이야기는 1995년 소개된 한 할머니의 사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도대체 어떤 일을 겪어야 자신의 모국어를 까맣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충청도, 논산군, 강경읍, 황금정, 팔신리, 그리고 도라지 도라지 백도라지, 중국 후난성 산골 마을에 사시던 정수재 할머니께서 50년간 잊지 못했던, 그리고 유일하게 하실 수 있었던 단 2마디의 한국어였습니다. 1943년 할머니께서는 공장에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압록강을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시죠. 자신이 도착한 곳이 공장이 아니라 일본군의 막사였다는 것을.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할머니께서 겪으신 참상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신부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환양년이 되어버린 할머니께서는 쉽게 고향에 돌아가실 수 없게 되셨죠. 19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용기를 얻으신 할머니께서는 한국 대사관을 통해 고국 방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고향은 기록 없음이라는 한국 대사관의 짧은 답변 하나로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그의 기억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조국도, 고향도, 모국어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로부터 3년 뒤 1995년 할머니께서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고국의 한 학생에게 자신의 사연을 전달하게 되었고, 그 사연이 국내 한 언론에 소개가 되면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을 방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조선이라는 국적을 지켜오셨지만 그 국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할머니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60만 명의 조선족이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승준 씨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현역 군인의 숫자가 63만 명이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조선족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조선족은 일제강점기 때 만주 지역으로 넘어간 조선 사람입니다. 이 중에는 정수재 할머니처럼 일제에 의해 이주를 당한 경우도 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대로 뿌리를 내린 경우도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60여 년을 떨어져 살아왔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역사를 공유하는 한 민족입니다. 실제로 조선족 중 88%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한 민족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92%는 자신의 조국이 중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족을 좀 불편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은 같은데 국가가 다르다. 좀 어색하지 않나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한국과 중국이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1960년 중국은 북한과의 조약을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 중국인, 북한인, 그리고 중국 거주 북한인 세 가지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조선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한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도왔죠. 반면에 한국은 92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에도 그들의 국적 선택권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직도 외국인 노동자 혹은 재외동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재외동포라는 개념에는 처음에는 조선족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조선족의 항의로 우리도 재외동포다 하고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민족이지만 같은 국민으로 대해주는 중국과 같은 민족이었지만 다른 국민으로 대해주는 한국. 여러분들은 어느 국가를 선택하시겠나요? 저희가 조선족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9의 1 김승현. 잊어버리지 말라. 네 이거 잊어버리면 너네 식구들 다 죽는다. 시와호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금 전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도 수원 팔달산에서 토막 시신이 발견된 지 8일 만에 사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수원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범인 오원준 씨가 돈 700만 원 때문에 피해자를 죽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로 범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외국인 집단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조선족이요? 네, 너무 뻔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드릴게요. 미국, 감사합니다. 정답은 3위 캐나다, 2위 미국, 그리고 놀랍게도 1위는 몽골이었습니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의 범죄율은 8위에 머물러 있죠. 그들의 범죄의 질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총 100건으로 보았을 때 강도, 살인, 강간 등이 포함된 강력범죄의 비중은 32.2%, 다시 말해 32건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43건, 몽골이 89건이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가 얼마나 왜곡된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현재 우리가 조선족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과거에 미국이 다른 민족들에게 행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가 차별은 흑인과 히스패닉을 그들만의 거주 지역으로 몰아넣었고 이렇게 형성된 슬럼가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사회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이 땅에는 우리가 국정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우리가 임금을 낮게 주어도,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애정을 가지고 살고 계신 조선족 1, 2세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50년이 가까워지면 자신은 물론 자신의 부모님, 자신의 조부모님이 당한 차별을 보면서 자라온 그들의 후손들이 남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불법 체류자가 되어 법의 테두리를 쉽게 벗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몰려 살게 됩니다. 그들은 불편한 차별과 편견을 피하고자 그들끼리 뭉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족 집단 거주구역은 우리에게 점점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이 되어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조짐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건대입구역의 로데오 거리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곳에서 약 300m, 딱 한 블럭만 걸어가면은 우리에게 낯선 풍경이 펼쳐지죠. 조선족 집단 거주구역입니다. 한국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고 한국어 간판보다 중국어 간판이 더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중국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저로서는 매우 낯선 곳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은 저녁에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낯선 지역이 되면 우리는 그곳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것을 꺼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은 우리의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심리적 벽이 물리적 벽벽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13구역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상상하는 13구역 이제 좀 그려지시나요? 저희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딱 제시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정부, 언론, 학계 모두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형성되어 버린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현재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조선족의 이미지는 항상 부정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저희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400페이지 가운데 조선족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만 단 한 단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사책과 이 근현대사 책은 이 두 권 책 모두 조선족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만 보고 듣고 배우는데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다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조선족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 우리 사회의 이론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점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SNS 페이지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 페이지에 담기는 조선족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한많고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또한 이 페이지를 구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이 글을 올리고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된 글은 매체와 역사책이 다루고 있지 않은 그들의 이야기로 남아 2050년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역사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조선족이라는 주제가 누군가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또 쉽지 않은 문제라서 선택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놀라움과 가슴 한켠의 먹먹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인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400여 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여러분들 인식에 조그만 변화라도 불러일으켰다면 이 씨앗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의 노력이 저희가 상상했던 13구역 여러분들의 2050년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